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정평가사 윤철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직업군들은 여러 번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은 아마도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 약 4천 명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적은 수의 자격증 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업무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 기관이라든가 커다란 기업들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접하실 기회가 적으실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맨 첫 번째로 혹시 사람의 감정을 평가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십니다. 자,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 혹시 병아리 감별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자, 병아리 감별사는 병아리의 암컷, 수컷을 구별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지 감정평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혹시 보석감정사이신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보석감정사 역시 이 보석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또 이 보석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평가하시는 건 맞지만 보석감정사는 보석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하시지만 감정평가사는 보석을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란 무엇이냐? 바로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하고 이 일을 하는 전문 자격증을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보면요. 먼저 감정평가사는 토지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이 토지이고요. 토지 외에도 자동차, 건물, 건설기계, 주식 이러한 다양한 평가 대상을 평가합니다. 자, 토지와 같은 그러한 물건들이 얼마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를 판정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이 얼마짜리인지를 보고서로서 표시하는 작업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평가하는 직업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요 일반 재화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신라면이나 참치캔을 살 때 이 신라면의 가격이 얼마일까? 이 참치캔의 가격이 얼마일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반 재화의 가격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그 가격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지와 같은 부동산들의 가격은 그 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인접한 건물이 있습니다. 저 건물은 얼마 정도 할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한다고 해서 저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같은 물건들은 특별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가치가 판정될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러한 대상에는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기계류도 존재합니다. 자,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자동차 이러한 물건들도 그 가치를 쉽게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있었을 때 이 배가 얼마짜리일까? 배라는 것도 사이즈가 있고 어떤 기관의 형식 어떤 그 설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 배의 가치가 얼마 정도가 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기업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기업 가치 이런 것들도 가치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임대료 또는 환경권, 영업권, 무형 자산의 가치도 전문가에 의해서 가격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가치를 매기는지 그 업무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가 하는 업무 영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 영역이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의 탄생 자체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의 탄생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990년도에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가
조사, 산정되었을 때 바로 그때 제1회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물론 표준지 공시지가만 하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의 업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토지, 땅값을 조사, 평가해서 공시하는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게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즉 제곱미터당 적정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이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 기관이 토지를 상대로 어떤 지가 행정을 수행할 때에는 먼저 그 토지가 얼마짜리인지 그 지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많은 토지를 매년 모두 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약 3,900만 개의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 3,900만 개의 토지의 땅값을 매년 새로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대표적인 토지 몇 개의 가격을 구한 다음에 우리 그것을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으로 구한 다음에 그 토지를 기준해서 인접한 다른 비슷한 토지의 땅값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지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대표적인 토지 몇 가지를 샘플링을 해서 그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하면 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인접 토지의 땅값을 구하게 되는데 그 방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각형들은 여러 가지 땅들이 나와 있고요. 이 파란색 면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에 여러 개의 땅들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땅들의 가격을 모두 다 평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가격을 구한다고 칩시다. 이 가격은 누가 구하냐면 바로 감정평가사가 이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이 토지의 주변 토지의 거래 사례, 임대료, 조성 원가 등등을 고려해서 이 대표적인 필지의 땅값을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라고 평가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이 표준지의 땅값을 100만 원으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나중에 이 토지를 평가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예시한다면 이 토지와 이 표준지를 비교해서 이 대상 토지의 땅값을 구해내게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를 비교해 보니까 평가 대상 토지는 도로가 두 면에 접해 있고요. 모서리에 있는 토지이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도로의 한 면만 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토지가 만약에 상업지인 경우에는 상업지가 도로의 한 면만 접하는 경우하고 도로의 두 면 접하는 경우는 어떤 고객들에게 광고, 전시 효과에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각지의 토지 가치가 더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평가 대상 토지는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하고서 도로의 유리성을 감안해서 제곱미터당 1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평가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해서 인접 토지의 땅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하게 되면 이것을 기준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가를 알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토를 매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만 전문가에 의해서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중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나머지 토지를 지가를 자동으로 대량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우리 그것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자, 이 개별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한 전국토 토지를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국토의 토지의 지가를 알게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행정 목적의 지가를 산정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또는 개발부담금과 같은 여러 가지 조세라든가 부담금들이 이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정, 부과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는 우리나라의 토지 행정과 조세 행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감정평가사들은요,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만약에 은행에서 어떤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를 잡고 돈을 대출해 주고자 한다면 이 담보물이 어느 정도의 경제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자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은행에서 감정평가업자에게 담보평가를 의뢰하면 감정평가사는 이 담보물의 경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해 주고 그러면 금융기관은 그 담보평가액을 기준해서 적절한 대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 감정평가업자가 이 담보대출을 너무 과다하게 실제의 경제 가치보다 과다하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부실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담보물의 적정한 경제 가치를 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감정평가사는 보상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 건설되어서 지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자, 그 세종시를 건설하려면 먼저 거기에 있던 농토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들의 토지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 강제로 재산권을 뺏을 때는 그냥 뺏는 게 아니라 그 토지 가격을 보상을 해주고 땅을 재산권을 얻게 돼 있는데 우리 그랬을 때 사인 토지가 어느 정도의 경제 가치가 있는지 그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만큼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국가에서 내가 좀 써야 되니까 5천만 원만 받고 땅을 내놔라고 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1억짜리 토지인데 국가에서 1억 3천을 줘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쓰는 돈은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특정 개인한테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때는 그 토지의 경제 가치에 딱 맞는 정확한 보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담보 평가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담보 평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대로 대출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대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이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상평가는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대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공공청사를 짓는다거나 또는 댐을 짓는다거나 이러지 여러 가지 SOC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 보상 사업 지역이 전 국토에 걸쳐 있고 또 그 토지 위에 다양한 물건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만 뺏는 게 아니라 토지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 나무, 어떤 재배물, 공작물 등등도 다 보상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물건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업무 영역입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로 법원 경매와 소송 평가가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 어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법원에 대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 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의 절차에 넘겨서 이것을 경매로 처분한 다음에 그 처분가에게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고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경매 절차라고 하는데요. 자, 그랬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붙일 때는 이 물건의 적정 가치가 얼마 정도니까 얼마부터 입찰을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선, 경매 시작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경매 시작가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보상평가와는 달리 보상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대로 보상액이 그대로 집행되지만 경매평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은 경매 시작가에 불과하고 실제 낙찰 금액은 경매 입찰자들의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낙찰 금액은 경매 시작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매 시작가를 기준해서 입찰이 이루어지고요. 입찰가, 낙찰가에서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송평가란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법정에서 소송상의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떤 개인의 부동산이나 재산권에 대해서 그 경제 가치를 판정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송평가는 법정에서 재산권에 대한 경제 가치 판정이 필요할 때 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을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된 경우에는 그 마을을 전면 철거한 다음에 깨끗한 새 아파트 단지로 건설하는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헌 동네를 철거할 때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기존 주민들에게 그들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그 가치를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로 짓는 아파트의 가격과 처음에 이 조합원들이 내놓는 헌집의 가격, 즉 낡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구해서 양자의 차이를 구해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기존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게 되고 이 가액을 기초로 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은 판단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새 집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 대금 가치에서 헌 집들의 가치를 빼면 집값 상승분이 나옵니다. 그 집값 상승분을 사업비, 이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발생하겠죠. 철거비라든가 아파트 신축 공사비와 같은 사업비로 나누어서 이 값이 1보다 크면 사업의 이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업성이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평가는 여러 조합원 간의 밸런스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특히 왜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내 토지가 옆 땅보다 특별히 나빠 보이지 않는데 옆 땅이 내 땅보다 유난히 높은 가치로 평가되었다면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인접한 토지 간의 토지 가격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5가지 업무 영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업무 영역은 전통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것들 말고도 그 외에도 다양한 업무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컨설팅 분야의 업무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 토지 가치를 몰라서 이 토지 가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지가 판정에 국한된 업무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지가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어떤 개발 사업의 이윤을 낼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하면 이 토지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세할 수 있을까요? 하는 컨설팅에 대한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국대 앞에 보시면요. K스타라고 해서 쇼핑몰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그 토지는 건국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였습니다. 근데 건국대가 서울시에 그 토지의 일부를 토지 전체 면적의 일부를 기부 체납하는 대신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종상향을 받아서 더욱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토지의 일부 면적을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잔여 토지 면적에 대해서 종상향을 해서 좀 더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사업성이 좀 더 나은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러한 컨설팅 업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셔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취업을 하시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떠한 곳에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감정평가 업계와 일반 업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평가 업계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 업자들이 일을 하는 전통적인 감정평가 법인이나 사무소를 얘기하고요. 일반 업계
업계는 감정평가와 기본적으로는 무관한 일반 금융기관이나 일반 회사를 일반 업계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감정평가사들의 약 95% 이상이 감정평가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사는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자, 감정평가 업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대형 법인이라고 하는 업태가 존재합니다. 대형 법인은 감정평가사가 약 100명 이상 존재하는 기업을 대형 법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다음에 100명 미만의 법인들을 중소법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소법인의 사이즈는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련 법에서 감정평가 법인의 최소 인원수를 5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사 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5명부터는 그 위로는 대중이 없이 법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은 10명, 어떤 법인은 20명, 어떤 법인은 40명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숫자의 법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사무소가 존재하게 되는데 개인사무소는 감정평가사 딱 한 명이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을 개인사무소라고 합니다. 자, 인원별 구성은요. 대형 법인에서 현재 약 2,50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중소법인에서 약 9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개인사무소에서 약 700명이 근무하고 있고 감정평가사이기는 한데 현재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평가 업계가 아닌 다른 기타 일반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 감정평가 업계는 이런 분들을 준회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법인, 소형법인, 개인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합격을 하면 어디에 취업을 해야 가장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나요?가 궁금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일반 기업과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일반 회사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대형법인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형법인은 많은 인원수가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자본력이나 영업력에 있어서 우세한 형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회사가 크다 보니까 이 새로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온 신규 평가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일단 우선에서는 대형법인 입사를 희망하고요. 연봉 수준도 다른 업태에 비해서 대형법인에서 근무할 때 연봉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개인의 어떤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또는 사정에 의해서 중소법인을 가실 수도 있고요. 또는 경력을 몇 년 이상 쌓으신 다음에 개인 사무소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개인 사무소에서 경력을 몇 년 이상 요구하는 이유는 개인 사무소의 주 업무는 법원 경매 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데 법원 경매는 자격증 취득 후에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 5년 이상 또는 7년 이상 경력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 사무소는 바로 내는 경우는 없고 보통은 법인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하다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개인 사무소를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마도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연봉은 얼마 정도 되나요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전문직 자격자의 연봉을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문직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가지셔야 되는데 전문직자는요, 샐러리맨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사가 있었을 때 이 의사가 얼마를 버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1년에 10억 벌고요. 어떤 사람은 5억 벌고요. 어떤 사람은 1억 벌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병원이 망해서 개인 파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자격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는 동료끼리도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기본급은 있지만 그 기본급보다 영업에 따른 또는 자신의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수나 같은 법인, 같은 사무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대형 법인에 가시면 얼마를 버시고 중소법인에 가시면 얼마를 버시고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냥 너무 개인별 편차가 크다라고만 말씀드리면 너무 이 어떤 기준을 잡으시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대략 가이드라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대형 법인은 일단
월급쟁이 평가사, 즉 소속 평가사로서 몇 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라고 평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에서 7년 정도 소속 평가사로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다가 그 업무 능력이 인정되면 주주 평가사 또는 파트너 평가사로서 출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는 신분이 주주 평가사 또는 파트너 평가사로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뭐 삼성이라든가 뭐 LG 이러한 대기업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전문 자격자가 일반 대기업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좀 생각보다는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평균치이고요. 그 연봉을 훨씬 상회하는 연봉을 버시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 못한 연봉을 버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전문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내가 1년에 얼마를 번다. 그 액수의 절대값의 크기보다는요. 내가 평생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장래성 또는 장기성에 좀 더 가치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40대 때 잘 벌고 50대 때 잘 벌고 그다음에 뭐 은퇴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60, 70을 먹어도 나의 전문성이 계속해서 커 나가고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전문 자격증의 매우 큰 장점이기 때문에 꼭 이때 내가 얼마를 번다라는 액수에만 의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사무소는 물론 개인 사무소도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보통 공무원 정도 연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소법인도 워낙 개인별 편차가 큰데 대형 법인과 개인 사무소의 중간 정도 범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당연히 연봉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연봉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전문직은 자신의 능력만큼 능력에 의해서 그만큼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것.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원의 마인드로 이 자격증을 접근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평가 업계에서 일하지 않고 일반 업계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감정원이 있는데 자,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사들이 약 200명 정도가 근무하고는 있지만 감정평가 업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토지와 관련된 공기업에 취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에서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파이낸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뽑고요. 자, 만약에 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사 시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입사가 좀 더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타 LH공사, SH공사 또는 기타 각종 공기업에 취업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입사 시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나이가 젊으시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일반 업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감정평가사 직업 소개를 드렸습니다.